축하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교당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열반 소식이 있었죠. 함께 도남교당에서 도반으로 신앙 수행을 함께 하셨던 연타원 백인원 원로님께서 지난 8월 15일 오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게 되어 우리 연타원님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장례 절차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종제식까지 정성스럽게 천도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인절 특별 기도 17일차 기도식을 올렸어요. 이제 법인절이 며칠 남은 줄 아세요? 4일 남았습니다. 4일. 다음 목요일이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법인절인데요. 대종사님과 그리고 정산종사님 그리고 8분의 선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법인 기도의 정성을 그대로 채받아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382명의 발원인들과 함께 기도를 오늘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인제를 맞이하고 또 경축식을 준비하는 우리 도남교당 교도님들의 이 기도 정성이 진리의 감흥으로 꼭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남은 기간에도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 법인의 주인공 우리 구인선진님 공부하는 4번째 시간이에요. 4번째 시간이니까 몇 산이셨어요? 4산님. 4산님. 8산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2년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4산 오창건 선지님에 대해서 그 생애와 또 교단적으로 어떠한 공적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보에도 실어놨지만은 사사님 모습이에요.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공심의 표준 인물이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사사님 하면 공심 하나로 똘똘 뭉쳐진 늘 나보다는 공을 위해서 또 우리 회상의 공중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셨던 그런 공심의 표준 인물이다. 우리 후진들이 사사님 말하면 무서운 공심가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무서운 공심가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님께서는 1887년생이셔요. 영광의 길룡리 옆 동네에 학산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셔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계셨다는 곳은 길룡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삼사님 고향은 천정리, 우리 사사님은 학산리. 그런데 이 길룡리하고 학산리는 10리, 4km 떨어져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1887년생이니까는 우리 대종사님이 1891년생이시죠. 몇 살 차이가 나셔요? 4살 손 위시여요. 4살 손 위. 그런데 어려서부터 옆 동네 같이 커왔던 친분 관계가 이미 있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옆 동네의 4살 많은 친한 형이었어요. 사사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님의 아버님께서는 특히나 불심이 깊으셔가지고 사시던 동네 근처에 그 대절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초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선도하고 기도, 조그마한 부처님 하나 모셔놓고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할 정도의 그 불심이 굉장히 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사님께서도 13살 때부터 한문 서당에 입학해가지고 한 4, 5년간 한문을 공부를 하셔요. 근데 이 성년이 돼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가 신종교였는데요. 증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증산교가 각종 각파로 막 분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립된 증산교파 중에서 태을교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굉장히 세력이 컸었답니다. 그때 당시 신도도 많았고. 그래서 이 태을교에 깊이 신심을 바쳐요. 그리고 태을교의 수련도 굉장히 깊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교성이 참 풍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본인 스스로도 이 태을교 신앙을 깊이 할 정도로 아주 종교성이 깊으신 어른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종사님과 어려서부터 이웃 동네 형 동생으로 잘 알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성년기에 들어가면서 각자의 길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없었죠. 그런데 팔산 김광선 선지님과 어려서부터 또 친분이 있었는데, 저기 길룡리에 처화가 도통했단다, 한번 찾아가 봐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지난주에도 똑같았잖아요. 사사님이 야, 저기 길룡이 처화가 도통했단다, 한번 옛날 친구지? 한번 찾아가 봐 그랬잖아요. 저 구인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을 이렇게 만날 때 자꾸 팔사님이 등장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팔사님이 등장하는 이유가, 회보 3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에 회상 열으실 뜻을 내정하시고 각지에 산재한 수견 깊은 제자들을 모으셨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맞이해요?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제자 중에서 제1호 제자예요. 근데 1호 제자뿐만 아니라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서도 이 팔사님이 대종사님을 알아보시고, 아직 대각 전에 구도 과정에서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이 팔사님은 그걸 알아보시고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많은 협력을 해주십니다. 쌀도 갖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셨던 어른이신데, 대종사님이 대각하고 나서 제1호 제자가 돼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 팔사님이 딱 1호 제자가 된 후에 여기저기 막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저기 길룡리에 대단한 도인 나셨다. 막 얘기하고 다니시니까는 한번 찾아가 봐야지 했던 어른이 이 사사님입니다. 팔사님 말을 듣고 길룡리로 찾아오죠. 정말 오랜만에 어릴 적 같이 놀던 동생이었어요, 대종사님이. 그런데 와서 보니 큰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로 선합니다. 이후로 일생 동안 대종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원불교 회상에 크게 합력을 하시는데, 사사님처럼 이렇게 대종사님을 받들고 모시고 일생 동안 하셨던 어른이 아주 표준적인 어른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따 그 예화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사님을 후진들이 회고할 때 항상 이 4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4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리틀 대종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은 대종사. 대종사님과 외모가 참 비슷해가지고 작은 대종사라는 별명이 있으셨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로 닮으셨는지. 어떠세요? 자, 사사님은요 8분의 제자 중에 키도 제일 크셨고, 이 체형도 굉장히 크셨어요. 대종사님이 굉장히 크셨잖아요. 안경도 동그란 거 쓰셨잖아요. 보셔요.
많이 닮아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은 원기 26년에 뒤에 젊은 분이 박창기 선지님이셔요. 박창기 선지님하고 원기 26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요, 원기 24년에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이렇게 막 나셨잖아요. 이 사진은 원기 24년 하선을 마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 어디 계신지 알아보시겠어요? 사사님? 가운데. 자, 확대를 해보면요, 맨 왼쪽이 아까 그 사진에서 맨 왼쪽이 사사님, 가운데가 주산종사님, 맨 오른쪽이 구타원 종사님이셔요. 우리 이 사사님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힘도 장사였다고 합니다. 모습이 대종사님하고 얼핏 보면은 비슷해가지고 대종사님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뒷모습이 닮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작은 대종사라고 불리셨는데, 대종사님이 이 체격이 크셔가지고 그 당시 어른들은 몸이 많이 왜소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옷을 물려받을 제자가 없었대요. 너무 커가지고 옷이. 그런데 유일하게 사사님이 대종사님의 옷을 물려 입을 수 있는 그런 치수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의 옷을 그렇게 많이 물려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옷을 물려받는 그런 복도 누리셨다라고 당신 회고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동그란 안경 쓰시잖아요. 사사님도 몰래 동그란 안경 하나 사십니다. 사셔가지고 대종사님 앞에서는 절대 안 쓰다가 저기 영광 장날이 있으면요 가가지고 딱 쓰고 뒷짐 딱 지고 이렇게 다녔대요. 그거를 대종사님이 알으셨어요. 엄청나게 혼나셨답니다. 언젠가는 집이 백수 학산리였잖아요. 4km 되는 1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영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딱 앉아가지고 손거울을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손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치장도 하고 온망무지들이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간도실에 딱 오니까 대종사님이 마치 보신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딱 들어오는 사사님한테 점잖은 사람이 무슨 길에서 그렇게 몸반장을 하고 다니는가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데, 이게 당신의 이제 회고록에 쓰여 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참 기가 찰 일이네. 내가 나무 밑에서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누구도 지나간 사람도 없고 까마귀 한 마리도 안 날아갔는데 이 심리 밖에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 이후로 대종사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런 회고담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사님 회고할 때 두 번째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심가이셨어요. 공심가. 이 교중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아주 무서운 공신가였다라고 후진들이 참 많이 회고를 합니다. 이 방언공사 당시에 이 구인 선지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언땀 막으셨잖아요. 그때 주로 했던 노동일들이 흙짐을 지어갖고 나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고달픈 작업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몇 번 한 다음에 대종사님이 야 쉬었다 하자 그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쉬었다가 대종사님이 또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서 흙짐 제일 먼저 매는 분은 항상 사사님이었다. 그런 회고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자 사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맨 왼쪽
지게 지고 계시잖아요. 지게 지고 계시면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면요, 복례정사에 들어가셔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종사님과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요. 원기 13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사실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 창립기에, 회상을 다 창립하고 나서 공식적인 비서실장은 누구셨냐면요, 전음광 선지님이 비서실장이셨어요. 근데 회상 창립기까지 늘 곁에서 대종사님을 시봉하셨던 분은 이 사사님입니다. 이 변산이 복례정사에 들어가실 때도 사사님이 수행해서 들어가요. 수행해서 들어갔다는 의미는 그냥 모시고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림살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복례정사에 계실 때도 영광 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살이를 다 이고 지고 날르셨던 분이 사사님이셔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총부, 익산 총부에서 우리 전남 영광 길룡리까지 걸어서 이렇게 다니셨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도 3일을 꼬박 걸어야지 영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대요. 익산에서. 그런데 하루 저녁 잠자고 밥 먹는 비용을 오전을 쓰셨대요. 이 오전이 무슨 어떤 만큼의 돈이냐면은 그때 국수 한 그릇이 3전이었대요. 3전. 그러니까는 하루 저녁에 세 끼 먹고 잠자고 하는 경비를 오전밖에 안 쓰셨다. 그렇게 공금을 철저히 아끼면서 사셨던 분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제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가면 국수가 3전이잖아요. 한 그릇에. 둘이서 그 3전짜리 하나라서 같이 나눠 먹는 일이 늘 태반사였다. 그만큼 철저하게 공금을 아낀 선진이어서 그랬는지 대종사님은 이러한 사사님의 공심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상 초창기에 주로 어떤 일을 사사님께 맡기시냐면은 재정을 담당하는 서무부장직을 오랫동안 맡기십니다. 공사를 위해서 몸을 잊은 무서운 공신가셨다라는 평가를 참 많이 받고 계신 선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사님의 이러한 역할을 예견하셨는지, 자, 원기 4년 법인절 날 혈인의 이적이 나타난 날, 혈인의 이적이 딱 나타나고 나서 그때 회상 최초로 뭘 주죠? 제자들에게 법명과 법호를 주죠. 이때 창건이라는 법호를 주셔요. 창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창할 창자예요, 이게. 그리고 건은 세울 건자. 그래서 이 회상을 세워서 번창시킬 인재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미리 예견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종사님 모시는 예가 지극해 하셨냐면, 옆 동네 동생이 돌을 깨쳐서 가서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큰 도인이셔요. 그래서 믿고 제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기 멀리서 대종사님이 오시잖아요. 비록 땅이 완전히 진흙투성이인 땅이더라도 저기서 대종사님이 걸어오시면 그 진흙투성이 땅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늘 인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대종사님을 모시는 신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것도 1, 2년 만에 그 신심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 사사님은 대종사님보다 오래 살으셔요. 오래 살으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 제법성지 보수공사를 할 일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 제법성지를 이제 사사님이 찾으셔요. 찾으시면서 저기 제법성지가 딱 눈앞에 보이자 거기에서 그냥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대종사님 열반하시 2년 후였습니다. 종사님 저 창건이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것을 본 같이 동행했던 후진들이 그 신성에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성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자,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지금 몇 분 계시죠? 5분 계시죠? 대종사님 발인식 후에 대종사님이 6월 1일 날 열반하셨죠. 발인식이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6월 6일 날 장례 절차를 다 끝나고 그 당시에 생존에 계셨던 구인 선지님이 5분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대종사님보다 더 먼저 가신 구인 선지님이 4분이 계셨다. 그리고 대종사님보다 더 대종사님 열반을 지켜본 구인 선자님은 그 당시에 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5분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신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맨 왼쪽이 사사님, 그리고 그 다음이 육사님. 육사님은 대종사님의 친아우죠.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뒷줄 오른쪽에 있고요. 앞쪽에 많이 보셨죠? 일사님, 외교가 역할을 하셨던 금강경을 가지고 오셨던 일사님, 그 다음에 앞쪽 오른쪽이 이사님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사사님하고 관련해서 대종교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우리 교도님들 참 잘 아는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이냐면 제가 회보 4번에 실어놨거든요. 교담품 11장 본문인데요. 대종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사님이 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일 처리하는 것을 유심히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습득을 하셔요. 아, 대종사님께서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잘 보고 배워서 그랬는지 당신 스스로도 우리 교단 일을 감독하는데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감독을 그렇게 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 교당을 신축하거나 뭐 고칠 일이 있으면은 사사님이 주로 감독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원기 18년에 우리 여기 한신대 옆에 삼성공원 안에 최초의 서울지부, 경성지부라 그랬죠. 그것을 도남동 경성지부 그렇게 부르죠. 거기 신축을 할 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 그 회보에 제가 실어놓은 그 교담품 11장 본문입니다. 이때는 이 도남동 서울지부, 경성지부라 그랬죠. 거기에 교무가 응산 이완철 선지님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하는 신축 감독이 사사님이었어요. 교무는 거기 현직 교무는 응사님이었고 이완철 선지님, 그리고 건축을 감독하기 위해서 충부에서 올라오셔요, 사사님이. 그래서 그 건축을 다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도 이 원기 18년 그 우리 도남동에 정말 자주 오셔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신축된 서울교당 도남동 경성지부가 대각전에 사람이 30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 그래요.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건축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대종사님도 참 자주 오십니다. 건축 상황을 보시러 서울을. 그런데 이제 익산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진보다리가 있어서 응사님한테 말을 하죠. 서울교당 교무한테 자네가 이 짐을 들고 서울역까지 좀 같이 가시게. 그랬더니 응사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 제가 지금 인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 이 교무 위신이 있지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교무 위신상 저 단처에서 못 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누구한테 지라고 그래? 그러면 사산 너가 져라 하니까 사사님이 어떻게 해요? 두 말도 없이 짐을 딱 지고 나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일에 대종사님이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이완철 선지님을 크게 꾸짖죠. 이렇게 꾸짖으세요.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서 스승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하겠느냐.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만생을 건지는 큰 일꾼이 되겠느냐.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전무 출신 그만두고 가라. 그렇게까지 혼을 내셔요. 응사님께서는 이 잘못을 크게 깨닫고 사죄하시고 그 후로는 그 허식에 그치는 일이 없는 공부를 아주 깊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대종사님 곁에는 늘 공심제일 사사님이 항상 계셨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법문의 주인공이 두 분이 다 나오십니다. 자, 뒷줄 맨 왼쪽이 대종사님께 크게 혼나셨던 이완철 선지님이셔요. 당시에 서울교당 교무님. 그리고 앞줄에 사사님이 앉아 계시고요.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왼쪽 가슴에 뭐가 있죠? 복표가 있죠. 대종사님 열반 후에 아까 6월 6일 사진 하나 있었죠. 그때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대종사님 발인식이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참 귀한 사진이에요. 사진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사진이 원기 18년에 대종사님과 사사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신축한 도남동 경성지부 건물입니다. 그것을 신축을 다 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으셔요. 근데 지금은 그 삼성공원 내에 터만 있고 조그마한 비석 하나 있죠.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 건물에 사사님 보이셔요? 체격이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시죠. 앞에 왼쪽, 가운데서 왼쪽 살짝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분이 사사님이십니다. 이 사진도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원기 18년 사진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종사님 가장 곁에서 무서운 공심가로 평가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사사님을 말씀드릴 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사사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체격만큼이나 남다른 기계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불같은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이와 관련된 이 법문이 대종경물이 실시품 9장에 나오거든요. 자, 회보 5번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회보 5번에 실려있는 실시품 9장 내용을 보면은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창건이 그 무례함을 붕괴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그렇게 나오죠. 이 오리지널 본문이 있어요. 이 오리지널 본문은요, 제가 읽어도 화가 나요.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분개해서 꾸짖어 내쫓아버리거든요. 이 사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총부 감시를 담당한 일본인 순사가 조선인 순사였대요. 일본인은 아니고 조선인 순사인데 송종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송종태라는 일본인 순사가 어느 날은 대종사님이 계시는 조실을 그냥 활짝 열고 대종사님 계시는데도 거기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대종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나한테도 각시 하나 주시오. 나도 송가요.
나한테도 당신 딸아나 주시오.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전에 주산종사님이 성이 송씨죠. 그죠? 그리고 바로 전에 대종사님 따님인 박길선 선지님과 주산종사님이 혼인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의 딸을 송씨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나도 송가니까 나한테도 딸 하나 주시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하죠. 막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크게 언성을 높여가지고 당신이 형사면 형사지 우리 종사주한테 어찌 그런 막말과 불경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쫓아버렸대요. 막. 그 상황입니다. 이 법문이.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죠. 놔둬라.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크게 탓할 것 없다. 사람을 교화하려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본 순사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 질 자리에 질 줄 알면 훗날에 반드시 이길라 본다. 그런데 이기지도 못할 자리에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게 된다라는 그 법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산종사님께서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같은 기회를 가진 어른이었다라고 후진들이 참 회고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불같은 기계만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었어요. 후진들이 사사님을 회고할 때 평소에는 너무 유하시고 순하셨다. 천성이 쾌활하셨고 인자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감화력이 그렇게 풍부하셨대요. 그래서 전무 출신 남녀 동지들이 마치 세정을 잘 알아주는 어머니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따랐다 그래요. 심지어 여자 동지들은 사산종사님을 언니라고 불렀대요. 창건 언니, 창건 언니 하면서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다정다감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삼산 김기천 종사님 말씀드릴 때 2대 독자를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님도 가정사에 참 큰 어려움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사산 종사님의 둘째 아들이 징용으로 일본 구주탄광에 끌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나오시더니 사사님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총부 밖에 시체가 하나 걸렸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 밖에 시체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안에 초상은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난 초상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해요. 사사님을 불러다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넌지시 묻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느닷없는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닥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창건이 자네 앞에 나타난다면 자네는 그 마음이 어쩌겠는가 하면서 물어요. 사사님은 왜 갑자기 아침에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지? 그냥 꿈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겠습니다. 아, 어쩌겠습니까? 다 명대로 사는 건데요. 하고 답을 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그렇지. 인간 사는 데는 다 그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은 거지. 하니까는 사산종사님이 이러세요. 제가 종사님 밑에서 이 법을 배웠으니 다 인과로 돌려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식사 후에 사사님께 전보가 와요.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보입니다. 그 아들이 그 탄광에서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탄광에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났는데 얼른 나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감독의 입장에서 인부 2명을
살릴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인부 둘은 살리고 당신은 빠져나오질 못해서 대신 희생을 당한 장한 순직을 했다라고 전보가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총부 대표들이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부모도 못 살리는 목숨을 살려주셨다라고 이 살아난 인부들과 그 가족들이 그 사사님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크게 통곡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전해줬답니다. 대종사님은 미리 알으셨죠. 그리고 사사님이 충격이나 받지 않을까 미리 오전에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사사님의 회고담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 갑자기 나가는 불행한 일도 다 인과로 돌려야죠 라고 대답을 해놨으니 나는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당신의 회고담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사님께서는 무서운 공심가였고 또 대종사님을 측근해서 시봉하셨던 이런 사산 오창권 종사님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10년 후 원기 38년 1월 20일 날 66세를 일기로 열반해 드십니다. 영산교당에서 열반해 드셔요. 교단에서는 이 사사님의 공덕을 높이 기리면서 원기 49년도에 대봉도 법훈을 서운했고요. 또 이후에 원기 100년 기념 성업을 맞이해가지고 종사위로 법훈을 추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 통해서 우리 삼사님과 사사님 생애와 교단적 업적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이 법인절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인의 주인공 우리 구인 선지님들을 마음속 깊이 추모하고 또 원불교라는 이 회상 창립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선지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축식의 감사와 추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축식에 임한다면 참 의미 있는 경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법인절 경축식에 가족들과 또 주변 지인들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법계의 인증을 받은 그날을 경축하는 뜻깊은 법인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